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요, 우선 11번째 퀴즈 풀이를 하고요. 그리고 글쓰기 두 번째 거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채점을 받으셨을 것인데, 채점한 이후에 지난번에 이제 각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네 사람의 작가 구양수 소식 그리고 이제 이청조 그리고 신기질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구양수 소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추성부를 할 건데요. 이게 이제 부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부는 안 하기로 했었는데 마침 이제 보니까 구양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작품보다 이 추성부가 유명한 데다가 짧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험 범위에는 제외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소식 소개하고 소식 시 작품 하나 정도 읽는 게 오늘 목표입니다. 11번째 퀴즈를 보시면은 예, 다 잘 하셨고요. 그런데 우선 지난 강의에 오타가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게 촌자거든요. 이게 두 번 나와요. 그죠? 근데 제가 수라고 읽었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이거 위에 예, 뭐 붙이면 뭐가 되죠?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지킬 숫자가 되는데 빨리 읽다가 그거하고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이 마디 촌자입니다. 어,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제대로 했죠. 그리고 여기서 이 잠지가 잠견지인데 이게 이제 특별한 어떤 종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제가 준비한 텍스트에도 잘못되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나간 화면에도 좀 잘못 나간 것 같은데 우선 지자가 글자가 약간 좀 변형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종이 지자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이제 거기 제시된 거는 그 간체자 옛날에도 물론 이제 그게 이체로 쓰이긴 했지만은 정확한 잠자는 이 잠사 누에할 때 이 잠자예요. 그래서 이게 돼야 되겠고 제가 이거를 원문 텍스트에서 이거를 이제 찾아보다가 여기저기 여러 가지 소스 인터넷 소스 같은 것도 찾아보고 하다가 마지막에 그걸 긁어서 이제 오다가 아마 그런 게 나은 것 같아요. 여기 진짜가 나온 거는 제 생각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참고한 그 텍스트가 아마도 그 뭐 PDF 파일 저기 뭐야 스캔 해가지고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아마 그대로 올려놓은 예, 약간 그 잘못 읽은 예, 원문이 그대로 올려진 자료를 저도 이제 잘못 긁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보면은 우선 예, 제가 해석을 이렇게 했었죠. 이 부분에 주어를 이 부분에서 이제 장소하고 맞춰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줄에서 동사가 나오는 걸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 그냥 이것만 제시를 해도 됩니다. 화려한 누대의 서쪽과 개수나무 집의 동쪽 요렇게만 해도 사실은 말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마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은가 싶어서 저는 이렇게 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예, 이게 뭐죠? 예, 재촉하다. 예, 이 부분만 해석이 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꿈속에서 멀리 이별할 때 우느라 그 사람 이름조차 부르기 어려웠고 편지를 재촉해서 쓰느라고 먹이 미쳐 농담이 다 나오지 그러니까 짙어지지 않은 상태로 편지를 써버렸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다섯 글자 이것도 잘 하셨습니다. 이게 사나울 영자 이런 거는 조금 예, 안 나오는 표현이라서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나머지 예, 특히 이제 규자 같은 건 아마 두 번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다들 잘 하셨고요. 자, 그리고 2차 글쓰기를 보시면은 우선 띄어쓰기하고 어법 맞춤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제가 각각 밑줄을 긋든가 아니면은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 교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스스로 이제 바꿀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 표시만 했습니다. 밑줄이 일단 발견이 되면은 띄어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찾아서 교정을 해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파일을 그대로 읽으면 그게 인쇄 모드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밑줄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읽기 모드로 이제 전환을 하셔야지 다 보이고 제일 확실한 거는 출력을 하시면은 밑줄이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어법, 맞춤법 주의할 때 이제 노란색 하이라이트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한글 쓰시는 분들 중에 하이라이트가 적용이 안 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뭐 딱 한두 번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빨간색 글자를 썼습니다.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많이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두 가지인데요. 우선 폰트가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셔야 되겠어요. 어떤 폰트를 쓰든 뭐 상관없거든요. 뭐 함초롬 바탕을 쓰든지 맑은 고딕을 쓰든지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일관성 있게 한 폰트를 쓰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같은 폰트를 쓰셔야 되는 거 이거를 이제 예, 주의하셔야 되겠고 또 어떤 분들은 중간에 폰트는 일정한데 글자의 색깔이 막 바뀌는 것 같아요. 약간 연한 어, 예, 의도치 않게 아마 바뀐 것 같거든요. 의도적으로 한자 같은 거 그리고 인용문 같은 것을 글자를 좀 색깔을 달리한 분이 있는데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시각적인 효과를 고려해서 의도적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의도치 않게 자기도 모르게 바뀐 분들이 있거든요. 예, 약간 연한 글자 색깔로 바꾼 분들은 일관성 있게 이제 다 유지를 해 주셔야 되겠고 글자 크기는 10, 12 원칙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쉼표를 너무 많이 쓰던데 사실상 우리나라 글쓰기에서는 쉼표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쉼표를 꼭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100% 쉼표를 써야 됩니다. 아니면은 쉼표 안 쓰면은 이게 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중간에 이렇게 딱 삽입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약간 영어 문법식으로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절이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그런 식의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사람은 쉼표하고 비록 남과 북이 갈라져 있다고 하더라도 해서 이런 어떤 종속되는 절이 중간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러면은 쉼표를 써야 됩니다. 앞뒤로 서로 한국 사람은 서로 통하는 게 있다라는 그 원래의 예, 주절에 종속절이 이렇게 딱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쉼표를 써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두 개의 대등한 절이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도 사실상 쉼표가 없어도 됩니다. 이 쉼표는 정말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제가 좀 그런 것들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꺼내고 있는데 대등한 절이 계속해서 3개, 4개 이어질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이제 쓰는 게 좋겠어요. 쉼표를. 그래서 이제 50% 두 개만 딱 되어 있을 경우에는 차라리 안 쓰는 게 낫다.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문장 처음에 그런데 하고 콤마 찍고 하지만 하고 콤마 찍고 첫째 하고 콤마 찍고 뭐 이런 다만 하고 콤마 찍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구어체에서 말을 할 때의 습관인 것이지 그게 문어체에서 이렇게 표현될 이유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쉼표는 웬만하면 쓰지 말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단락을 구성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 아주 많은 여러분들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이 단락 구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게 이번에 2차 글쓰기는 이 단락이란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일단 글쓰기 전체의 구성입니다. 서론하고 본론 두 개, 그리고 결론. 이게 이번 2차 글쓰기, 그리고 3차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체를 구성을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한 분들이 간혹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웠는데, 3차 때는 꼭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서론을 쓰고, 그 다음에 본론, 이게 이제 생평 혹은 시대적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론 두 번째가 나오고, 이때 1차 글쓰기에 해당되는, 이게 이제 무엇입니까? 시의 해석하고, 해설인데, 시의 번역하고 이제 해석인데요. 사실은 해석,
뭐야 시의 번역만 딱 갖다 놔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해석은 작품 분석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해설 분석으로 이제 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글쓰기에서 했던 해석 부분이 이제는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생평이나 시대적 배경이나 수사 기교를 자세하게 분석을 하는 부분이죠. 이러고 이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2차 글쓰기에서는 서론하고 결론이 꼭 안 갖춰지기도 저도 이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점수는 다 드렸지만 3차 글쓰기는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서론이나 본론이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를 들어 서론 안에 혹은 본론 안에 단락이 몇 가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락을 너무 짧게 구성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고 그랬는데 한 단락은 반드시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하는 게 원칙이고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이 단락 안에서도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3차 글쓰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루었던 바로 그 서론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인데요. 그 글을 보면은 3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글 안에서도 전체가 사실은 한 단락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처음에 시작하는 이 서론 그리고 그것의 논지를 발전시킨 본론 그리고 끝에 이제 두 문장 정도가 이제 결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 단락 안에 이렇게 다 써야 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면 이렇고요. 실제로는 이것을 두 단락 정도로 나누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락을 첫 번째 단락을 보면은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서론과 이제 본론만 혹은 이제 이 본론도 이제 끝에 부분은 그래도 이제 결론 성분이 들어가 있다 해서 서론, 본론, 결론이 어느 정도 갖춘 형태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이게 이제 이 전체 글의 결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어떤 게 제시가 돼야 되냐면은 이 본론에 어떤 일이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이긴 하지만은 상세하게 이렇게 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론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락을 구성을 할 때도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보면은 아주 많은 분들이 한 단락에 뭐 문장 한 심지어 뭐 한 문장으로 단락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송 8대가 우리 여기 중에 이제 구양수하고 소식을 다뤄야 되겠거든요. 자, 이제 바로 이제 다음 클립에서 시작하겠습니다.